엄마. 조금만 참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여기서 기다려 아저씨가 엄마도 구해올게. 그리고 그는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보았다. 어, 혹시 유진이? 유진아 정신 차려봐. 6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한가운데였다. 강원도 북쪽 국도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앞 유리를 때리는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소용이 없었다.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도로 위로는 물이 넘쳐 흘렀다. 윤재는 트럭을 몰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36살의 그는 지금 작은 목공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산악구조대원이었지만 지금은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트럭 뒤에는 오늘 산에서 베어온 원목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소나무와 참나무였다. 그것들로 책상과 의자를 만들 계획이었다. 입이 언제 그치려나. 윤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쥐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앞차의 빨간 후미등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라디오에서는 기상청 예보가 흘러나왔다. 현재 강원 북부 지역에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는 속도를 더 줄였다. 시속 40km. 평소 같으면 이 길을 시속 70km로 달렸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쾅! 귀청을 찢는 충돌음이 들렸다. 윤재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럭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반대편 차선에서 커다란 레미콘 트럭이 미끄러지며 검은색 SUV를 들이받고 있었다. SUV는 힘없이 밀려나며 도로 가장자리로 향했다. 그 끝은 절벽이었다. 안 돼. 윤재는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뛰어내렸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저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절벽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SUV는 이미 절벽 끝에 걸려 있었다. 앞바퀴 2개가 공중에 떠 있었고 차체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만 무게가 앞으로 실리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다. 절벽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다. 그곳으로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윤재는 주저하지 않았다. 구조대원 시절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SUV의 뒷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차가 더 기울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차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숨이 멎었다. 뒷좌석에 어린아이가 있었다. 카시트에 묶여있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작은 입을 벌리고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 윤재는 이를 악물었다. 구조대를 그만둔 지 6년이 지났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뒷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비상용 망치를 꺼냈다. 언제나 트럭에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조금만 참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윤재는 창문 모서리를 겨냥해 망치를 내리쳤다.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한 번 더 내리치자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문을 열었다. 차가 흔들렸다. 앞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다. 윤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차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아이의 카시트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있어. 아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재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으로 윤재의 팔을 꽉 붙잡았다. 안전벨트가 풀렸다. 윤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다. 아이를 차 밖으로 빼내는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세상이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재는 아이를 품에 꽉 안고 안전한 곳으로 뛰었다. 도로 반대편 가드레일 안쪽이었다. 그곳에 아이를 내려놓고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여기서 기다려. 아저씨가 엄마도 구해올게.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는 다시 SUV 쪽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운전석으로 향했다. 운전석 창문도 망치로 깨뜨렸다. 유리 파편이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보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윤재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유진. 그 여성은 서유진이었다. 6년 전 그와 함께였던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 그리고 모든 오해 속에서 그를 떠나간 사람. 서유진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다. 에어백이 터져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다. 유진아, 유진아. 윤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으로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뛰고 있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차가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앞으로 기울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윤재는 안전벨트를 풀고 유진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예전처럼 가벼웠다. 아니, 예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안고 차 밖으로 나왔다. 딱 그 순간이었다. SUV가 앞으로 미끄러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폭발음이 울렸다. 엔진에서 불꽃이 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렌지빛 불길이 빗속에서도 환하게 타올랐다. 윤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금만 늦었어도, 단 몇 초만 늦었어도 그들은 저 불길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유진을 안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이는 떨고 있었다. 윤재는 두 사람을 나란히 눕히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국도 44번 도로 23km 지점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부상자 2명, 한 명은 머리 부상으로 의식 없고 한 명은 어린아이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치고 윤재는 자신의 티셔츠를 찢어 유진의 머리에 감았다.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지혈을 해야 했다. 그는 천을 꽉 눌렀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에는 피가 전혀 없었다. 유진아, 정신 차려. 네 딸이 여기 있어. 정신 차려야 해.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6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였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윤재의 옷을 잡아당겼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다. 윤재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 눈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를 닮았을까? 유진을? 아니면 괜찮아. 엄마는 금방 나을 거야. 아저씨가 구해줬으니까. 윤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손에 감겼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다.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빗속에서 구급대원들이 내렸다.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들고 달려왔다. 윤재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여성이 운전자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의식이 없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 있었고 외상은 없어 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유진을 들것에 올렸다. 아이도 함께 구급차에 태웠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한 구급대원이 윤재에게 물었다. 네.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텐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윤재는 잠시 망설였다. 유진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6년 전 그녀는 자신을 떠났다. 모든 것을 오해하고 믿지 않고 떠났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처는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두 사람 다 살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을 울리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윤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경찰이 도착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윤재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레미콘이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SUV가 어떻게 절벽으로 밀렸는지, 구조는 어떻게 했는지. 윤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경찰은 연락처를 받아 적고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갔다. 트럭 안에 앉았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제야 추위가 느껴졌다. 몸이 떨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다. 윤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유진이. 왜 하필 유진이었을까? 6년 전 그들은 사랑했다. 윤재는 산악구조대원이었고 유진은 응급의학과 의사였다. 산에서 다친 사람을 구조하면 유진이 치료했다. 그렇게 자주 만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큰 산불이 났다. 강원도 산 전체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불이었다. 윤재의 팀이 출동했다. 산속에 고립된 등산객들을 구조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팀장의 지시로 윤재는 동쪽 계곡으로 향했다.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정보였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었다. 잘못된 정보였다. 그 사이 서쪽에서는 불이 갑자기 번졌고 후배 대원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윤재에게 돌아왔다. 팀장은 자신이 동쪽으로 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팀원들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 기록도 조작되어 있었다. 윤재는 억울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유일하게 그날 무전을 들었던 사람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당시 구조대 베이스 캠프에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었다. 무전기를 통해 팀장의 지시를 들었을 것이었다. 윤재는 유진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하지만 유진은 망설였다. 오빠,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유진아, 제발. 내가 증언해주면 내가 살 수 있어. 오빠, 미안해. 나 정말 확실하지 않아. 잘못 증언했다가 오빠한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결국 유진은 증언하지 않았다. 윤재는 구조대에서 쫓겨났다. 명예도 일도 모두 잃었다. 그리고 유진과도 헤어졌다. 얼마 후 유진은 윤재에게 말했다. 오빠, 나 임신했었어. 뭐? 근데 지키지 못했어. 유산했어. 유진은 울었다. 윤재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를 밀어냈다. 이제 그만 만나자. 우리 너무 힘들어. 그렇게 끝이었다. 윤재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 산골로 들어왔다. 작은 공방을 차리고 나무를 깎으며 살아왔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저 나무와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6년이 흘렀다. 상처는 아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그 아이. 윤재는 문득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이를 구할 때 손에 쥐어진 것이었다. 작은 토끼 인형이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꿰매진 흔적이 있었다. 인형의 목에는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윤재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서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아마 아이가 직접 쓴 것 같았다. 서윤. 서유진의 서. 그리고 윤. 윤재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었다. 흔한 이름이니까. 그저 우연히 같은 글자를 쓴 것일 수도 있었다. 윤재는 인형을 꽉 쥐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다. 빗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윤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유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도. 커다란 눈망울, 떨리는 작은 손, 그 모든 것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되어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윤재는 젖은 옷을 벗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하지만 몸은 따뜻해졌어도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그저 지나가던 사람? 구조해준 사람? 아니면 혹시나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윤재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빗속의 사고, 절벽 끝에 차, 아이의 울음소리, 유진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작은 인형. 서윤. 윤재는 다시 인형을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이름표가 보였다. 아니, 보이는 것 같았다. 유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재는 작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빗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천둥이 다시 울렸다. 번개가 방 안을 환하게 비쳤다가 사라졌다. 윤재는 잠들지 못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6년 전의 일들, 오늘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했다. 병원에 가자. 최소한 아이가 괜찮은지는 확인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 편해졌다. 윤재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깊고 어두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비가 내렸다. 끝없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윤재는 달렸다. 누군가를 찾아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재는 일찍 일어났다. 비는 그쳤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였다.
윤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다. 유진이 실려갔을 병원을 찾기 위해 트럭을 몰며 국도를 달렸다. 어제 사고가 났던 그곳을 지나갔다.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었고 절벽 아래에는 타버린 차의 잔해가 보였다. 경찰 차량이 아직 남아 있었다. 윤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보며 달렸다. 유진아, 꼭 괜찮아야 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윤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트럭은 서울을 향해 달려갔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윤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먹구름이 가득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빗속의 재회는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다. 진실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다. 윤재는 쉬지 않고 달렸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6년 만에 보는 서울이었다. 높은 건물들, 복잡한 도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윤재는 내비게이션에 할인 메디컬 센터를 검색했다. 유진이 일하던 병원이었다. 아마 거기로 실려갔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병원이었다. 20분쯤 달려 병원 앞에 도착했다. 30층은 되어 보이는 하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입구에는 할인 메디컬 센터라는 큰 글씨가 붙어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윤재는 건물로 들어갔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고 천장은 높았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 문병 온 사람들. 윤재는 그들 사이를 지나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찾고 있습니다. 윤재가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유진입니다. 서울 서자에 넉넉할 유자, 보배 진자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됐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윤재가 급하게 물었다.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상태는 가족 외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윤재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렇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다 구조해준 사람일 뿐이었다. 그럼 죄송하지만 여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규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함께 있던 아이는요?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데 아이분은 소아과 병동에 계십니다. 8층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족이 아니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어쩔 수 없었다. 자신에게는 그들을 볼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최소한 아이가 괜찮은지는 확인하고 싶었다. 윤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소아과 병동답게 벽에는 만화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곰돌이, 토끼, 강아지. 밝은 색깔들이 아이들을 위로하려는 듯했다. 윤재는 간호사실 앞을 지나갔다. 안에서는 간호사 2명이 차트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807호 아이 정말 다행이야. 큰 부상 없이 넘어갔어. 응, 엄마는 중환자실에 있다면서? 걱정이네.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된대. 휴대폰이 사고로 다 망가져서. 윤재는 걸음을 멈췄다. 807호. 아마 서윤이가 있는 방일 것이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801호, 803호, 805호, 그리고 807호. 문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작은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서윤이었다. 어제 그 아이. 빗속에서 울던 그 아이. 지금은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윤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보호자이신가요? 윤재가 돌아보니 젊은 남자 의사가 서 있었다. 소아과 의사인 듯 가운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소아청소년과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어제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한 사람입니다. 윤재가 설명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셨군요. 덕분에 아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윤재는 손을 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 상태는 괜찮습니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약간의 타박상과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다행이네요.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됩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다른 가족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휴대폰이 사고로 파손되어서.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윤재는 생각에 잠겼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경찰이 조사 중이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807호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오며 말했다. 선생님, 아이가 깼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윤재도 따라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하지만 의사가 손짓했다. 같이 들어오세요. 아이가 아는 얼굴을 보면 안심할 겁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다. 서윤이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멍한 표정이었다. 의사가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윤이야, 정신 차렸구나. 어디 아픈 데 없니? 서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의사를 보더니 윤재를 보았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였다. 윤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래, 윤이야. 나 기억나니? 어제 아저씨가 구해줬잖아.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재는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아니면 곧 나아질 거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는 지금 치료받고 계셔.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을 거야. 진짜요? 응, 진짜야. 그러니까 윤희가 먼저 건강해져야 해. 알았지? 서윤이가 작게 대답했다. 네.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다. 눈동자 반응, 팔다리 움직임, 호흡 상태.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좋아, 잘 회복되고 있어. 이제 좀 쉬어야 해. 배고프면 말하고. 의사가 머리를 쓰다듬고 병실을 나갔다. 윤재도 따라 나가려다 서윤이가 불렀다. 아저씨. 윤재가 돌아보았다. 서윤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다. 토끼. 제 토끼 인형 못 봤어요? 윤재는 주머니에서 인형을 꺼냈다. 어젯밤 내내 간직하고 있던 그 토끼 인형. 서윤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토순이다. 아이가 인형을 꽉 안았다.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다. 잘 자, 윤희야. 아저씨가 나중에 또 올게.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윤재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다. 적어도 아이는 괜찮았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둘 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 아이 이번 주 안에 해외로 보냅시다. 기록은 전부 지우고 나이 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유진 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윤재의 귀가 번쩍 뜨였다. 서유진? 유진이 이름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거지? 좋아.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야 해. 언론에 새나가면 안 돼. 물론입니다. 모든 증거는 없앴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저쪽으로 사라졌다. 윤재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유진의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처리했다는 말. 무엇을 처리했다는 걸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윤재는 타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었다. 복도 끝에 이사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다.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다. 윤재는 그 앞에 서서 생각했다. 이사장? 병원 이사장이 유진에 대해 뭔가를 처리했다고? 대체 무슨 일일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어제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찾았다. 박서준. 박서준은 윤재의 옛 동료였다. 함께 구조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6년 전 그 사건 이후 서준도 구조대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윤재 형? 서준아, 나야.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박서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신데요? 목소리가 심각한데. 전화로는 어려워.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어요. 형, 혹시 큰일이라도. 나중에 설명할게. 1시간 후에 갈게. 윤재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여러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았다. 어제의 사고, 유진과 서윤,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박서준의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였다. 그리 멀지 않았다. 30분쯤 달려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5층짜리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다. 3층에 박서준 탐정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다.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 간단한 사무실이었다. 박서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반겼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박서준은 윤재보다 4살 어렸다. 32. 구조대 시절에는 윤재의 후배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다.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윤재는 의자에 앉았다. 박서준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형님이 먼저 연락하시는 건 처음이라. 윤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빗속의 사고, 유진과 서윤을 구한 것, 병원에서 들은 이상한 대화. 박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박서준이 말했다. 형님,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할인 메디컬 센터라고 하셨죠? 거기 좀 수상한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 박서준이 컴퓨터를 켰다. 몇 번 클릭하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뉴스 기사였다. 작년에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병원 측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게 이상한 건가? 네. 제가 당시에 그 가족한테 의뢰를 받았거든요. 조사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수술 기록이 바뀌어 있었고 CCTV 영상 일부가 사라졌고 윤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왜 묻힌 거야? 압력이 있었어요. 위에서 저도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도 어느 순간 입을 다물었고 돈을 받았다는 거야? 아마도요. 할인 메디컬 센터는 재단 병원이에요. 차경무라는 사람이 이사장인데 돈도 많고 인맥도 넓어요. 정치권하고도 가깝다는 얘기가 있어요. 윤재는 턱을 쓸었다. 6년 전 자신이 당한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모든 게 조작되고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서준아, 나 이번엔 끝을 봐야겠어. 윤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서준이 그를 바라보았다. 형님, 6년 전 일 때문이신가요? 그것도 있고 유진이 때문이기도 해. 그리고 그 아이, 서윤이.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그 병원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근데 형님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자칫하면 형님도 다칠 수 있어요.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윤재의 눈빛이 굳어 있었다. 박서준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게 윤재였다. 좋아요. 그럼 일단 어제 사고부터 조사해 봅시다. 레미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운전사 신원도 알아봐야 하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제 쪽에 경찰 쪽 인맥이 좀 있어요. 물어볼게요. 박서준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들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얼마나 될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윤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한참 후 박서준이 전화를 끊었다. 형님, 알아냈어요. 레미콘 운전사 이름은 김철수. 50대 남자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래요. 다친 거야? 경미한 부상이라는데. 근데 이상한 게 사고 다음 날 바로 퇴원 예정이래요. 그게 왜 이상해? 레미콘이 그렇게 큰 사고를 냈으면 조사도 받아야 하고 최소 며칠은 병원에 있어야 정상인데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잖아요. 윤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뭔가 있었다. 그 사람 어느 병원에 있어? 할인 메디컬 센터요. 윤재와 박서준의 눈이 마주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노골적이었다. 형님,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가해자를 같은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건 증거를 없애거나 입막음하려는 거겠지. 윤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박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김철수를 만나야 해요. 그 사람이 말해줄까? 해보는 수밖에요.
최소한 뭔가 단서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 윤재의 트럭을 타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오가는 길에 박서준이 말했다. 형님, 아까 그 이사장이 한 말 기억나세요? 아이를 해외로 보낸다고. 응? 그게 무슨 아이일까요? 혹시 서윤이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윤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핸들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어. 왜 서윤이를 해외로 보내? 글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 이 사고가 고의였다면 목격자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서윤이는 겨우 6살이야. 뭘 목격했겠어?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6년 전 자신도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직업도, 사랑하는 사람도.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윤재는 이제 이 병원이 낯설지 않았다. 로비를 지나 안내데스크로 갔다. 김철수 씨 병실이 어디입니까? 윤재가 물었다. 여직원이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12층 1205호입니다. 면회 가능 시간이고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1205호를 찾았다. 문 앞에 섰다. 윤재가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재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누구십니까? 김철수가 경계하는 눈으로 물었다. 윤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저는 어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들이받은 차에서 사람을 구했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는 미끄러진 거예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박서준이 차갑게 물었다. 김철수는 시선을 피했다. 당신 계좌에 최근 큰 돈이 들어왔죠? 누가 준 겁니까? 박서준이 계속 물었다. 김철수의 얼굴에 땀이 맺혔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나가주세요. 이봐요, 김철수 씨.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누가 시킨 건지 말해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윤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모릅니다. 그냥 사고였어요. 제발 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철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윤재와 박서준은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복도를 걸으며 박서준이 말했다. 형님, 저 사람 완전히 겁먹었어요. 누군가한테 협박받은 게 분명해요. 그렇겠지. 돈만 준 게 아니라 입을 다물라고 겁을 준 거야. 윤재가 주먹을 쥐었다. 6년 전에도 이랬다. 증인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고 증거가 사라지고 결국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었다. 형님, 낙담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박서준이 윤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방법? 블랙박스요. 레미콘에도 블랙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사고가 고의였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구해? 경찰이 가지고 있을 텐데. 제 친구 중에 폐차장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 차량은 보통 거기로 가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박서준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벌써 오후였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였다. 문득 서윤이가 걱정되었다. 혼자 병실에 있을 텐데.
무섭지 않을까? 엄마를 찾지 않을까? 형님, 됐어요. 박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친구가 그 레미콘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당장 가면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디야? 경기도 파주요.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좋아, 지금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을 나왔다. 트럭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도심을 벗어나니 주변이 한산해졌다. 논밭과 공장들이 보였다. 1시간쯤 달려 폐차장에 도착했다. 대성 폐차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넓은 부지에 수백 대의 부서진 차들이 쌓여 있었다. 녹슨 차, 찌그러진 차, 불탄 차, 모두 사고로 못 쓰게 된 차들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서준아.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박서준이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윤재를 소개했다. 제 친구 윤재 형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최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재가 고개를 숙였다. 최대성이 말했다. 그 레미콘 말이죠?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따라오세요. 세 사람은 폐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부서진 차들 사이를 지나 구석으로 갔다. 거기 커다란 레미콘이 서 있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이거예요. 앞부분 보세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최대성이 손으로 가리켰다. 윤재는 레미콘을 자세히 살폈다. 범퍼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깨져 있었다. 엔진 쪽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 블랙박스는 어디 있어요? 박서준이 물었다. 운전석 위쪽이요. 제가 빼드릴게요. 최대성이 사다리를 가져와 운전석으로 올라갔다. 몇 분 후 작은 검은 상자를 들고 내려왔다. 이게 블랙박스예요. 다행히 멀쩡하네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윤재가 급하게 물었다. 사무실에 컴퓨터 있어요. 거기서 봅시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최대성이 블랙박스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여러 파일이 떴다. 사고 당일 날짜를 찾았다. 이거네요. 재생할게요. 영상이 시작되었다. 레미콘이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다. 몇 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달릴 뿐이었다. 윤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저기요. 저기 봐요. 박서준이 소리쳤다. 화면 속 핸들이 갑자기 왼쪽으로 꺾였다. 레미콘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검은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잠깐 다시 돌려봐요. 윤재가 말했다. 최대성이 영상을 되감았다.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천천히 봤다. 핸들이 꺾이기 직전 운전사의 손이 보였다. 의도적으로 핸들을 돌렸다. 실수나 미끄러짐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의였다. 이거 완전히 일부러 들이받은 거잖아요. 박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역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유진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USB 있으세요? 최대성이 물었다. 박서준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영상을 복사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어요? 윤재가 물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증거도 확실하고요. 그런데 최대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뭐예요? 이 차 경찰이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 온 거죠? 박서준도 윤재도 같은 생각을 했다.
맞는 말이었다. 사고 조사 중인 차량은 경찰이 보관해야 정상이었다. 누가 이 차를 가져왔어요? 윤재가 물었다. 레커 기사가 가져왔는데 경찰 의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경찰 차고에 보관하는데. 박서준이 턱을 쓸었다. 혹시 누가 돈을 주고 여기로 보낸 건 아닐까요? 윤재가 말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를 없애려고요. 보통 폐차장에 오면 곧 압축되거든요. 그럼 블랙박스고 뭐고 다 사라지죠. 다행히 우리가 먼저 찾았네요.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영영 모를 뻔했어요. 박서준이 USB를 꽉 쥐었다. 윤재는 생각에 잠겼다.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누가 김철수에게 돈을 줬는지, 왜 유진을 죽이려 했는지 아직 밝혀낼 게 많았다. 형님, 이제 김철수 계좌 추적을 해야 해요. 누가 돈을 보냈는지 알아내야죠. 그게 가능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돈 흐름을 추적하는 전문가죠. 좀 비싸긴 한데. 돈은 걱정 마. 내가 낼게. 윤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서준이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쪽으로 알아볼게요. 나는 병원으로 다시 갈게. 서윤이한테 가봐야 해. 그 아이 말이에요. 혹시 형님 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윤이의 나이 6년 전 유진이 했던 말, 그리고 그 이름. 확인해봐야 알겠지. 윤재가 짧게 대답했다. 박서준이 더 묻지 않았다. 형님 조심하세요. 상대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알아. 너도 조심해. 두 사람은 폐차장을 나왔다. 최대성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윤재는 트럭을 몰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구름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새어나왔다.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유진아,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왜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한 거지? 6년 전 유진은 응급의학과 의사였다. 밤낮 없이 환자를 치료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혹시 병원과 관련이 있을까? 할인 메디컬 센터. 박서준이 말했듯이 그 병원에는 수상한 구석이 많았다. 의료사고 은폐, 환자 기록 조작. 만약 유진이 뭔가를 알아버렸다면? 윤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이 병원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입을 막으려 한 것일 수도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윤재는 서둘러 8층으로 올라갔다. 807호 병실 문을 열었다. 서윤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윤이야. 윤재가 부드럽게 불렀다. 서윤이가 고개를 돌렸다. 윤재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아저씨.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윤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저녁 먹었어? 네. 근데 별로 안 맛있었어요. 서윤이가 입을 삐죽였다. 윤재가 웃었다. 병원 음식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곧 퇴원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뭐 먹고 싶은데? 서윤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떡볶이요. 엄마랑 같이 먹던 떡볶이. 그래, 떡볶이 사줄게. 윤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감겼다. 서윤이가 윤재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엄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재는 가슴이 아팠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엄마는 지금 치료받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많이 아파요? 응, 좀 아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하고 있어. 서윤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윤재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다. 괜찮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금방 나을 거야.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서윤이가 윤재의 옷을 꽉 잡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윤재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마치 자신의 딸을 안는 것 같았다. 문득 확인하고 싶었다. 서윤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 DNA 검사? 그러려면 아이의 동의가 필요했다. 아니,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 의사가 들어왔다. 낮에 봤던 김민준 의사였다. 아, 오셨네요. 윤이 아빠신가요? 김민준이 물었다. 윤재는 잠시 당황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윤희가 아저씨 많이 좋아하네요. 아까부터 계속 찾던데. 김민준이 미소 지었다. 윤재도 따라 웃었다. 그래서 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봐. 좋으신 분이시네요. 요즘 이런 분 많지 않은데. 김민준이 차트를 보며 말했다. 윤희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모레쯤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김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문제입니까? 보호자와 연락이 안 돼요. 엄마는 아직 중환자실이고 다른 가족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퇴원할 때 보호자가 필요한데. 윤재는 생각했다. 유진에게 다른 가족이 있을까? 부모님? 형제? 6년 전에는 부모님이 안 계셨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형제도 없었다. 외동딸이었다. 제가 임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준이 난처한 얼굴을 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글쎄요. 일단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이 서윤이를 한번 살피고 병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윤재와 서윤이. 아이는 다시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다. 윤아, 아저씨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너한테 다른 가족 있니?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빠?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빠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이의 말에 윤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유진이 서윤이를 혼자 키웠다는 뜻이었다. 6년 동안 혼자서. 엄마가 아빠 이야기 한 적 없어? 가끔. 엄마가 올 때 아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던? 서윤이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가 착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헤어졌대요. 윤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유진이 6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산속에 숨어 있었다. 아저씨? 서윤이가 걱정스럽게 윤재를 쳐다봤다. 아, 미안. 아저씨가 잠깐 딴 생각했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윤재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확실히 알아봐야 했다. DNA 검사를 해야 했다. 윤아, 아저씨가 내일 다시 올게. 그때 재밌는 거 가져올게. 정말요? 뭔데요? 그건 비밀. 내일 보면 알아. 윤재가 일어섰다.
서윤이가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잘 자, 유나.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다가 윤재는 멈춰섰다. 김민준 의사가 안에 있었다. 선생님, 윤재가 불렀다.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네, 혹시 DNA 검사할 수 있습니까? DNA 검사요? 무슨 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자 확인 검사요. 제가 혹시 서윤이 아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윤재의 말에 김민준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세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싶어요. 김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체열만 하면 되고 결과는 이틀 정도 걸려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늦어서 내일 아침에 오세요.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이면 알 수 있어. 서윤이가 내 딸인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형님,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김철수 계좌 추적했어요. 돈 보낸 사람 찾았어요. 윤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구야? 차도엽이요. 할인 메디컬 센터 부이사장이에요. 윤재는 멈춰섰다. 역시였다. 병원이 관련되어 있었다. 증거 있어? 네. 계좌 이체 기록 확보했어요. 3천만 원이요. 사고 하루 전에 보냈어요. 하루 전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계획된 거예요. 미리 돈을 주고 김철수한테 들이받으라고 시킨 거죠. 윤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핸들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더 있어요, 형님. 뭔데? 병원 내부 제보를 받았어요. 익명으로 연락이 왔는데 할인 메디컬 센터에서 불법적인 일이 많다고 해요. 어떤 일? VIP 환자들한테 뇌물 받고 특혜 주는 거, 의료사고 은폐, 보험 사기, 약값 부풀리기. 엄청 많아요. 박서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윤재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 제보자 믿을 만해?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증거 자료도 몇 개 보내줬거든요. 병원 내부 문서들이에요. 좋아. 그것들 다 모아놔. 네, 형님. 그리고 내일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해요. 조심해.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요. 형님도 조심하세요. 특히 병원 안에서는. 응. 전화를 끊고 윤재는 트럭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여러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차도엽이 김철수에게 돈을 줬다. 그리고 유진을 들이받게 했다. 왜? 유진이 병원의 비리를 알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다음 목표는 서윤이일 수도 있었다. 아침에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그 아이 이번 주 안에 해외로 보냅시다. 서윤이를 보내려는 거야. 증거를 없애려고. 윤재는 다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서윤이를 지켜야 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든 아니든 일단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다. 병원에 도착해 8층으로 올라갔다. 807호 병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김민준 의사의 목소리였다. 윤재는 문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예,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이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데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보호자 동의는 받아야. 보호자는 연락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김민준과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였다. 뭐 하는 겁니까? 윤재가 차갑게 물었다. 양복 남자가 윤재를 쳐다봤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 아이를 구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병원 관계자입니다. 이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으로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복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윤재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아이는 어디도 안 갑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제가 보호자입니다. 윤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보호자?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재의 말에 김민준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양복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병원이 보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겁니까? 왜 갑자기 옮겨야 합니까? 윤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양복 남자가 뒤로 물러났다. 그건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김민준 선생님은 아이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옮길 필요가 없다고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전원에 반대합니다. 양복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도로 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윤재는 침대로 다가갔다. 서윤이는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웠다. 윤재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선생님, 저 사람 누굽니까? 윤재가 김민준에게 물었다. 병원 행정실 직원인 것 같은데. 처음 봐요. 갑자기 와서 아이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의학적으로 전혀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김민준도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때 양복 남자가 다시 들어왔다. 상부와 상의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여기 있는 겁니까? 네. 하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양복 남자가 쏘아보듯 윤재를 보고는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병원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합니까? 환자 기록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이상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김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선생님, 혹시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준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하지만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기는 재단 병원이에요. 이사장 권력이 엄청나요. 잘못 말했다간 저도 쫓겨날 수 있어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재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도 6년 전 그랬으니까. 선생님, 용기 내주세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면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윤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민준이 윤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왜 이렇게까지?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6년 전에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김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서윤이를 잘 지켜주세요. 제가 없을 때 혹시라도 누가 데려가려고 하면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재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형님, 큰일이에요. 박서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무슨 일이야? 제보자가 연락이 안 돼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야? 걱정되네요. 마지막 문자가 이상했어요. 누가 쫓아온다고. 윤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홍대 근처 카페요. 제가 지금 거기 가봐야겠어요. 혼자 가지 마. 위험해. 나도 갈게. 아니에요. 형님은 병원에서 아이 지키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준아. 형님, 저 믿으세요. 조심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윤재는 불안했다. 하지만 서준 말이 맞았다. 지금은 서윤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윤재는 8층 복도 의자에 앉았다. 밤새 여기서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807호 병실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시간이 흘렀다. 밤 9시, 10시, 11시. 간호사들이 순회하며 지나갔다.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다. 윤재는 눈을 감지 않았다. 졸음이 왔지만 참았다. 커피를 마시며 정신을 차렸다. 자정이 지났다. 복도에 인기척이 없었다. 조명도 어두워졌다. 간호사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남자가 나왔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윤재는 자세를 낮추고 지켜봤다. 두 남자가 807호 병실을 향해 걸어왔다. 윤재는 재빨리 일어나 그들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두 남자가 멈춰섰다. 비키세요. 우리는 환자를 옮기러 왔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지금 자정인데요? 한밤중에 환자를 옮긴다고요? 병원 지시사항입니다. 어느 의사 지시입니까? 윤재가 따졌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당신은 누구고 왜 방해합니까? 저는 환자 보호자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신분을 밝히시죠. 윤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남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비키세요. 한 남자가 윤재의 어깨를 밀었다. 윤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세요. 윤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구조대 시절 단련된 힘이 손목에 실렸다. 남자가 아픔에 찌푸렸다. 이 자식이. 다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윤재는 몸을 숙여 피했다. 그리고 남자의 다리를 걸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다.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경비 불러요. 빨리. 간호사가 소리쳤다. 두 남자가 황급히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다. 문이 닫히며 사라졌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윤재에게 물었다. 윤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죠? 저도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간호사도 당황스러워했다. 곧 경비가 도착했다. 윤재는 상황을 설명했다. 경비는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807호 환자는 괜찮습니까? 윤재가 물었다. 간호사가 병실을 확인하고 나왔다. 네, 잘 자고 있어요.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다. 누군가 서윤이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새벽 1시였다. 형님. 박서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서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근데 형님, 큰일이에요. 제보자를 찾았어요. 어디서?
병원 근처 모텔이에요. 숨어 있었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래요. 지금 어디야? 제 차에 같이 있어요. 형님한테 가고 있어요. 20분 후 박서준의 차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윤재는 1층으로 내려갔다. 차 안에는 박서준과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 형님, 이분이 이지은 씨예요. 할인 메디컬 센터 간호사예요. 박서준이 소개했다. 이지은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안녕하세요. 윤재가 인사했다. 이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병원 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챈 것 같아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쫓아왔습니까?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요. 제 뒤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윤재는 방금 병원에서 본 남자들이 떠올랐다.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지은 씨, 제게 아는 것을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려고 왔어요. 이지은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환자 기록 조작, 불법 수술, 보험 사기 증거들. 서유진 의사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윤재가 급하게 물었다.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 선생님이 이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 선생님은 외과 의사예요. 한 달 전쯤 이상한 수술이 있었대요. VIP 환자였는데 불법 장기 거래와 관련이 있었대요. 윤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장기 거래요? 네. 돈 많은 환자들이 불법으로 장기를 사고 병원이 수술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오가는 거래죠. 그걸 유진이가 알아낸 거군요. 네. 서 선생님이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이사장한테 따졌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윤재가 재촉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협박당했대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특히 딸을. 윤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래서 유진이 침묵했구나. 서윤이를 지키기 위해. 그런데 서 선생님이 계속 증거를 모았대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사고를 낸 거군요. 입을 막으려고. 박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서 나오려고 했죠. 이지은이 USB를 윤재에게 건넸다. 이걸로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윤재는 USB를 받아 쥐었다. 무거웠다. 진실의 무게였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이러는 게 맞는 일이니까요. 이지은이 작게 웃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지은 씨,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제 아는 곳에 숨어 계세요. 박서준이 말했다. 어디요? 제 선배 집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서준이 차를 몰고 떠났다. 윤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8층 복도는 다시 조용했다. 윤재는 807호 병실 앞 의자에 앉았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할인 메디컬 센터는 불법 장기 거래를 하고 있었다. 유진이 그걸 알아냈고 이사장이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사고를 꾸며 죽이려 했고 실패하자 이번에는 딸인 서윤이를 노리고 있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어. 윤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다. 새벽이 밝아왔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윤재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했다. 7시가 되자 병원이 분주해졌다. 의사들이 출근하고
간호사들이 교대했다. 윤재는 김민준을 기다렸다. 8시쯤 김민준이 나타났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김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네.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봐. 고생하셨네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DNA 검사할 수 있습니까? 아, 맞다. 준비해놨어요. 체열하시죠. 김민준이 윤재를 진료실로 데려갔다. 피를 뽑았다. 그리고 서윤이 방으로 가서 아이의 피도 조금 채취했다. 이틀 후면 결과 나와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급하시면. 특급으로 하면 내일 저녁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이 샘플을 검사실로 보냈다. 윤재는 807호로 돌아갔다. 서윤이가 막 깨어나고 있었다. 아저씨.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다. 윤재도 따라 웃었다. 잘 잤어? 네. 근데 아저씨는 어제 안 가셨어요? 응. 아저씨가 윤희 지켜줬어. 정말요? 고마워요. 서윤이가 윤재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윤재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다. 내일이면 알 수 있었다. 기다려야 했다. 오전 내내 윤재는 서윤이 곁에 있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이는 밝은 아이였다. 웃음이 많고 호기심도 많았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 와, 멋있다. 저도 해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나중에 아저씨 공방에 놀러와. 예쁜 의자 만들어줄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서윤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윤재는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점심시간이 되었다. 윤재는 밖에 나가 도시락을 사왔다. 병원 음식 대신 서윤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샀다. 와, 김밥이다. 서윤이가 좋아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윤재도 기분이 좋았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형님,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뭐라고 하던? 증거를 검토하겠대요. USB에 있는 자료들을 분석 중이래요. 믿을만해? 글쎄요. 솔직히 불안하긴 해요. 혹시 병원 쪽에서 압력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언론에도 알려야겠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기자한테 연락해 볼게요. 고마워, 서준아. 형님, 오늘 저녁에 큰 비 온대요. 조심하세요. 응, 너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저녁 6시, 과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제처럼 굵은 빗줄기였다. 천둥도 쳤다. 서윤이가 무서워하며 윤재에게 안겼다. 괜찮아, 윤아. 아저씨가 있잖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DNA 결과도 나오고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이다. 유진아, 조금만 버텨.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그날 밤도 윤재는 복도에서 밤을 새웠다. 비는 계속 내렸다. 마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다음 날 아침 날씨가 개었다. 하늘이 맑았다. 윤재는 피곤했지만 정신이 또렷했다. 오전 10시 박서준이 병원에 나타났다. 형님, 기자가 온대요. 인터뷰하고 싶다는데요. 좋아. 만나자.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기자를 만났다. 40대 여성 기자였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수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사고의 진실, 병원의 비리,
유진이 당한 일들. 김수진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블랙박스 영상, 계좌 이체 기록, 병원 내부 문서들 모두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이네요. 김수진 기자의 눈이 빛났다. 기사 쓰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와 헤어진 후 윤재와 박서준은 다시 8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김민준이 급하게 달려왔다. 윤재 씨, DNA 결과 나왔어요. 윤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순간이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민준이 결과지를 건넸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종이를 펼쳤다. 친자 확률 99.9%.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윤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윤이는 자신의 딸이었다. 6년 동안 몰랐던 딸. 유진이 혼자 키운 딸. 자신의 피를 나눈 딸. 눈물이 났다. 윤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형님. 박서준이 윤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윤재는 고개를 들고 807호 병실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 자신의 딸이 있었다. 지켜야 할 딸이, 사랑해야 할 딸이. 윤재는 병실 문을 열었다. 서윤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윤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윤재는 아이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서윤이가 깔깔 웃었다. 아저씨, 왜 그래요? 그냥 윤희가 좋아서. 저도 아저씨 좋아요. 윤재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흘리는 눈물이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반드시 유진을 구하고 서윤희를 지키고 나쁜 사람들을 벌해야 했다. 윤재는 단단히 결심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이다. 어떤 방해가 와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폭우는 그쳤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다. 할인 메디컬 센터 불법 장기 거래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메인 뉴스 시간에 김수진 기자의 보도가 나갔다. 블랙박스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병원 내부 문서. 모든 증거가 화면에 공개되었다. 윤재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서윤이는 잠들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 차경무 이사장과 차도엽 부이사장의 얼굴이 크게 나왔다. 할인재단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형님, 뉴스 봤어요? 박서준의 목소리가 들떴다. 응, 지금 보고 있어. 대박이에요. 인터넷이 난리 났어요. 다들 병원 규탄하고 있어요. 다행이야. 윤재가 작게 웃었다. 형님, 경찰이 내일 아침 병원에 온대요.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 조사한대요. 좋아. 우리도 준비하자. 네. 아, 그리고 형님. 이지은 씨가 안전하게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서준아. 내가 없었으면 이 일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윤재는 서윤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렸다.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참아, 윤아.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대거 들이닥쳤다. 형사들이 이사장실로 올라갔고 행정실 서류를 압수했다. 윤재는 8층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로비가 혼란스러웠다.
기자들도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재가 돌아보니 형사 한 명이 서 있었다. 네, 저는 강력계 박태준 형사입니다. 증언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윤재는 형사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사고 현장, 병원에서 들은 대화, 블랙박스 영상, 이지은의 제보. 박태준 형사는 꼼꼼하게 기록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차경무와 차도엽은 체포됩니까?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윤재 씨, 박태준 형사가 말을 이었다. 서유진 의사 말인데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답니다. 윤재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의식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윤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가족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특별히 허가해 드리죠. 어차피 증인이시기도 하니까. 감사합니다. 윤재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6년 만에 다시 보는 유진.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실 앞에 섰다. 문이 무거워 보였다. 윤재는 손을 들어 문을 밀었다. 안에는 여러 침대가 있었다. 의료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간호사가 윤재를 안내했다. 3번 침대입니다. 커튼을 젖히자 유진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다. 유진아. 윤재가 작게 불렀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재를 보았다. 눈이 커졌다. 윤재. 오빠. 목소리가 가늘었다. 하지만 분명히 윤재를 알아봤다. 응, 나야. 윤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 정말 오빠야? 그래. 내가 너 구했어. 서윤이도. 서윤이. 우리 딸. 괜찮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지금 8층에서 잘 쉬고 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유진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윤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유진아, 미안해. 6년 동안 몰랐어. 서윤이가 내 딸인 줄. 윤재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잖아. 내가 나쁜 거야.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키웠어? 오빠,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오빠는 구조대에서 쫓겨났고 나는 협박받고 있었어. 유진이 힘겹게 말했다. 누가 협박했어? 병원, 이사장이. 6년 전 산불 사고도 그 사람들이 꾸민 거였어. 윤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 미안해, 오빠. 나도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병원이 부동산 개발하려고 일부러 산불을 낸 거였어. 그런데 오빠가 방해가 됐나 봐. 그래서 오빠를 쫓아낸 거야. 윤재는 주먹을 쥐었다. 역시 그랬구나.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도 그들이었다. 그걸 알고 나서 무서웠어. 나한테도 똑같이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오빠한테 말 못했어.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 유진아. 근데 이번에 장기 거래를 알아버렸어.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의사잖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유진이 울먹였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근데 그들이 알아챘나 봐. 서윤이를 위협했어.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어. 그날 사고가 난 거야.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그 사람들 다 잡혔어. 윤재가 유진의 손을 꽉 쥐었다. 정말? 응.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 곧 감옥 갈 거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윤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6년 전과 달라진 얼굴이었다. 더 여위고 더 지쳐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유진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셋이서. 나 서윤이 아빠야.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이제 내가 책임질게. 너랑 서윤이 모두. 윤재의 말에 유진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미안해. 내가 6년 동안 옆에 없어서.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6년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오빠, 서윤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좀 더 나으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응. 얼른 나아야지. 유진이 작게 웃었다. 윤재도 따라 웃었다. 며칠이 지났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차경무와 차도엽은 구속되었다. 병원 관계자들도 줄줄이 조사받았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의료계 최대 비리, 불법 장기거래 조직 적발. 큰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다. 윤재는 매일 병원에 갔다. 낮에는 서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유진을 찾아갔다. 유진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유진이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이제 위험은 지나갔다. 엄마. 서윤이가 유진의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윤재가 휠체어에 태워 데려온 것이었다. 윤아. 유진이 팔을 벌렸다. 서윤이가 엄마를 꼭 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가족이었다. 윤아, 엄마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유진이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이도 윤재를 쳐다봤다. 이 아저씨는 윤이 아빠야. 네. 서윤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유진이 미소 지었다. 서윤이가 윤재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그래, 윤아.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윤재가 무릎을 꿇고 서윤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빠, 제 아빠. 서윤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윤재를 껴안았다. 좋아요. 아빠 생겨서 좋아요. 서윤이가 소리쳤다. 윤재는 아이를 꽉 안았다.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유진도 울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2주 후 유진과 서윤이 모두 퇴원했다. 윤재는 그들을 자신의 공방으로 데려왔다. 강원도 산골, 나무 냄새 가득한 작은 집. 유진과 서윤이는 신기한 듯 둘러보았다. 여기가 오빠 집이야? 응. 작지만 따뜻해. 좋아. 나무 냄새가 좋아. 유진이 미소 지었다. 아빠, 여기 뭐예요? 서윤이가 공방 안을 뛰어다녔다. 나무 조각들, 연장들, 완성된 가구들. 모든 게 신기했다. 여기서 아빠가 가구를 만들어. 와, 멋있다. 서윤이가 눈을 반짝였다. 윤재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아,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작은 나무새가 들어 있었다. 정성스럽게 깎은 새였다.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예뻐요.
이 새는 자유를 뜻해. 이제 우리 모두 자유야. 나쁜 사람들한테서 벗어났어. 윤재가 서윤이 손에 새를 올려놓았다.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만졌다. 고마워요, 아빠. 천만에. 윤재가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저녁이 되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윤재가 요리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다. 오빠 요리 실력이 늘었네.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6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맛있어요. 서윤이가 신나서 먹었다. 윤재는 그 모습이 좋았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밤이 되었다. 서윤이를 재우고 윤재와 유진은 마당에 나왔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예쁘다. 유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응.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야. 오빠 미안해. 6년 동안. 그만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윤재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일단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너랑 서윤이랑. 나는 다시 의사로 일하고 싶어. 제대로 된 곳에서. 그래. 내가 원하는 거 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오빠. 유진이 윤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윤재는 그녀를 감싸 안았다. 유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응. 이번엔 끝까지 함께. 두 사람은 별빛 아래 서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다. 차경무와 차도엽 그리고 관련자들 모두 법정에 섰다. 윤재와 유진, 이지은이 증인으로 나섰다. 판사는 엄정하게 판결했다. 피고인 차경무, 징역 15년. 피고인 차도엽, 징역 12년. 법정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윤재는 유진의 손을 꽉 쥐었다. 끝났어. 응. 정말 끝났네. 두 사람은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하림 메디컬 센터는 새로운 이사진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결정은 의료 사각지대 환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이었다. 유진이 그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다. 제대로 된 의료를 하고 싶어요. 돈 없는 환자들도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유진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윤재는 구조대 복귀 제안을 받았다. 6년 전의 누명이 모두 벗겨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재는 거절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그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윤재는 공방으로 돌아왔다.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었다. 저녁이면 유진과 서윤이가 돌아왔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서윤이가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다. 윤재는 웃으며 들었다. 그래, 재미있었겠다. 네, 친구들이 아빠 만든 필통 부러워했어요. 그래, 그럼 친구들 것도 만들어줄까? 정말요? 와, 서윤이가 뛰어올랐다. 윤재는 딸을 안아 올렸다. 유진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장마가 지나가고 하늘이 높아졌다. 공방 마당의 나무들이 조금씩 색을 바꿔갔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서윤이는 윤재가 만들어준 나무새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날아라 새야. 서윤이가 새를 하늘로 던지는 신용을 했다. 윤재와 유진이 웃었다. 오빠 행복해? 유진이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너는? 나도.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응,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서윤이가 그 사이로 뛰어들어왔다. 저도 끼워주세요.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았다.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떨어졌다. 석양이었다.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였다. 윤재는 알았다. 그 빛 속의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간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여름의 폭우는 지나가고 가을의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윤재와 유진 그리고 서윤이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